죽은 척 누워있는데 아내가 제 죽음을 바라고 있다는 걸 듣게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저는 김민준입니다. 평범한 사업가였던 제가 이런 끔찍한 상황에 놓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날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팠고 온몸이 쑤셔왔어요. 마치 온몸의 뼈마디가 어긋난 것처럼. 숨을 쉴 때마다 날카로운 통증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규칙적인 기계 소리와 코끝을 자극하는 소독약 냄새. 익숙하면서도 낯선 이 조합은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병원. 하지만 왜 제가 여기 있는지, 마지막 기억이 무엇이었는지 전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모든 것이 흐릿했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려 했지만 눈꺼풀이 청은망은 무거워서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접착제라도 붙여놓은 듯 뻑뻑했습니다. 간신히 실눈을 떴을 때 흐릿한 시야 너머로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제 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아내 박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결혼한 지 7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제가 사랑하는 아내의 목소리. 도연 씨, 민준 씨, 정말 이대로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수진이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처음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잘못 들었을 거라고, 악몽의 잔재일 거라고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들려오는 대화는 제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님을, 이것이 끔찍한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 수진아, 의사 말로는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다고 했어. 설사 깨어난다고 해도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할 거라고 했고, 수진이와 함께 있던 남자는 이도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도현, 그 이름이 제 머릿속에서 빙빙 맴돌았지만 누구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어렴풋이 아는 이름 같기도 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저 낯선 남자에 불과했습니다. 두 사람은 제가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듯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좋은 소식이라도 들은 것처럼 그들의 목소리에는 기묘한 안도감과 흥분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만약 민준 씨가 깨어나서 모든 걸 알게 된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슬픔이나 걱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그리고 은밀한 기대감 같은 것이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이도현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될 거야. 민준이가 이대로 깨어나지 못하면 회사랑 재산은 자연스럽게 우리 손에 들어오게 돼. 조금만 더 참으면 돼. 회사와 재산, 제 모든 것을 가로채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제 아내가 낯선 남자와 함께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저는 차라리 이 모든 것이 지독한 악몽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제 몸을 짓누르는 통증과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그리고 저들의 생생한 목소리는 이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임을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마치 생각났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지혜 씨 말이에요. 그 여자 오늘부로 횡령 혐의로 해고했어요. 필요한 서류는 도연 씨가 잘 처리해 줬고요. 이지혜 씨, 지혜 씨는 우리 회사 격리과 직원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해온 제가 아끼는 직원이었습니다. 그런 지혜 씨가 횡령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지혜 씨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분명 저 두 사람의 계략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계획에 방해가 될 만한 사람을 미리 제거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충격적인 사실들을 깨달아 갔습니다.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것, 그리고 제 아내 수진이가 낯선 남자 이도현과 함께 제 죽음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 심지어 제 회사와 제 사람들에게까지 마술을 뻗치고 있다는 것, 결혼한 지 7년, 그 시간 동안 제가 사랑하고 믿었던 아내의 모습 뒤에 이런 악마 같은 얼굴이 숨겨져 있었다니,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으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꼼짝없이 누워 저들의 대화를 듣는 것 외에는 한 달 정도만 더 지나면 의사들도 가망 없다고 판단 내릴 거예요.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리면 모든 게 우리 뜻대로 될 거예요. 이도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대화를 듣고도 꿈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제발 이 악몽에서 깨어나게 해달라고 속으로 수없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욱신거리는 몸과 지독한 병원 냄새, 그리고 두 사람의 생생한 목소리가 이 모든 게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느꼈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몸을 뒤척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하얀 간호사복을 입은 아마 정은지 씨인 것 같았습니다. 평소 몇 번 마주쳤던 상냥한 미소가 인상적인 간호사였습니다. 그녀의 등장에 수진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놀랄 만큼 다정하게 변했습니다. 어머, 간호사님, 수고 많으세요. 마치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간호하는 아내처럼 그녀는 완벽하게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습니다. 정은지 씨는 제 상태를 확인하며 차트를 살폈습니다. 환자분, 아직 특별한 변화는 없으신가요? 그녀의 물음에 수진이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슬픈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직은요. 하지만 저희 남편 꼭 깨어날 거라고 믿어요. 그 가증스러운 연기에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간호사가 이런저런 확인을 마치고 병실을 나간 후 수진이와 이도현은 다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휴, 저 간호사, 뭔가 좀 눈치챈 것 같지 않아 아까부터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던데. 이도현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이도 동조했습니다. 나도 그런 느낌 받았어요. 정은지 간호사, 생각보다 꼼꼼한 사람인 것 같아. 조심해야겠어요. 그들은 또다시 돈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앞으로 들어놓은 생명보험금만 해도 10억 원 정도 될 거야. 이도현이 탐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사까지 합치면 50억 원은 좋게 넘겠죠. 우리가 그걸 다 갖게 되는 거예요. 수진이의 목소리도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목숨값을 돈으로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제가 7년 동안 사랑한다고 믿었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분노를 넘어선 처절한 절망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그들은 대화 주제를 바꿔 이번에는 박성진 부장 얘기를 꺼냈습니다. 성진이는 제가 가장 신뢰하는 동료이자 회사 창립 멤버였습니다. 저와는 형제나 다름없는 사이였습니다. 박성진 그 인간도 빨리 정리해야 해. 김민준이랑 너무 가까워서 나중에 골치 아파질 수 있어. 이도현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적당한 트집 잡아서 이번 주 안으로 해고 통보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다른 직원들도 절반 정도는 구조조정해야죠. 인건비 줄여서 수익을 더 많이 내야 하니까 제가 오랫동안 함께 땀 흘리며
일해온 직원들을, 가족처럼 아꼈던 사람들을 절반이나 해고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들의 탐욕은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더 화가 났던 건 이지혜 씨 사건을 이용해서 다른 직원들을 협박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지혜 건 때문에 지금 회사 분위기 장난 아니에요. 다음은 누구 차례일까 싶어서 다들 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함부로 우리한테 방이 들 생각도 못할 거예요. 수진이가 만족스럽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정말 비겁하고 잔인한 방법이었습니다. 저들의 악행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저는 눈을 감은 채 이 지옥 같은 현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힘겹게 숨을 내쉴 때마다 절망의 무게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아내와 그 정부의 악마 같은 대화를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내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갔다. 분노와 배신감으로 들끓던 감정의 소용돌이가 잦아들자 그 자리에는 냉철한 이성이 고개를 들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몸을 움직일 수도, 소리를 낼 수도 없었다. 하지만 아직 내게는 생각할 수 있는 머리가 남아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고 저들의 죄를 세상에 드러내리라는 처절한 복수심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일단 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했다. 내가 어떻게 이런 끔찍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지부터 알아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고 당일 밤의 기억을 되살려야 했다. 하지만 머릿속은 마치 사고의 충격으로 모든 것이 뒤섞여버린 것처럼 혼란스러웠다.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한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추려 애썼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기억을 더듬어 보니 조금씩 그날의 일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나는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있었다. 중요한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프로젝트에 성패가 걸린 계약이라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서류를 살펴보고 있었다. 창밖은 이미 어둠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사무실에는 나 혼자 남아 적막감마저 감돌았다. 피곤함이 몰려왔지만 마지막 검토를 끝내기 전까지는 자리를 뜰 수 없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시계를 보니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이었다. 드디어 계약서 검토를 마치고 지친 몸을 일으켜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다. 그때 갑자기 수진이에게서 문자가 연달아 도착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다급하고 불안한 톤의 문자였다. 여보, 나 너무 무서워. 지금 강변북로 근처인데 누가 계속 나를 따라오는 것 같아. 한강 다리 근처 공원 벤치에 숨어 있는데 너무 어둡고 아무도 없어. 빨리 좀 와줘. 제발. 문자를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수진이가 위험에 처했다는 생각에 정신이 아찔해졌다. 평소 그 시간에 수진이가 강변북로 근처에 있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 게다가 누군가 자신을 쫓고 있다는 말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했다. 나는 다른 어떤 생각도 할 겨를 없이 지하 주차장으로 달려 내려가 차에 시동을 걸었다. 수진이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평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차를 몰았다. 한시라도 빨리 수진이 곁으로 가야 한다는 조급함에 엑셀을 더 깊이 밟았다. 어두운 강변북로를 질주하며 수진이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다. 그저 빨리 와줘라는 단문의 문자만 반복해서 올 뿐이었다. 그럴수록 내 마음은 더욱 타들어갔다. 그런데 지금 이 병실에 누워 그들의 대화를 듣고 난 후 다시 그날 밤을 떠올려 보니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수진이가 그 시간에 그 위험한 곳에 혼자 있었다는 것도 그랬고 누군가가 쫓고 있다는 것도 석연치 않았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자기적인 느낌마저 들었다. 혹시
처음부터 나를 그곳으로 유인하기 위한 계획이었던 걸까? 병실에서 들었던 수진이와 이도현의 대화를 생각해보니 그 가능성이 점점 더 커져만 갔다. 그들이 내 재산과 회사를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내 죽음을 바라고 있다는 사실과 그날 밤의 사건을 연결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의 끔찍한 퍼즐처럼 맞춰지는 듯했다. 나를 다급하게 불러내서 사고를 유발하려 했던 것일까?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사고를 유도했을까? 내가 과속을 하도록 만든 것까지는 성공했지만 그 다음은 그때 또 다른 기억 하나가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사고 전날 아침이었던가. 회사에서 경리과 이지혜 씨가 내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녀는 평소에도 차분하고 생각이 깊은 직원이었는데 그날따라 유독 안색이 어둡고 불안해 보였다. 사장님, 어젯밤에 정말 무서운 꿈을 꿨어요. 사장님께서 큰 교통사고를 당하시는 꿈이었어요. 지혜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때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겼다. 이지혜 씨, 꿈은 반대라던데. 너무 걱정 말아요. 하지만 지혜 씨는 고개를 저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덧붙였다. 아니에요. 사장님, 꿈이 너무 생생했어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운전 조심하시고요. 꿈에서 사장님 차 번호판까지 똑똑히 보였어요. 그녀는 유난히 내 안전을 걱정하며 신신당부를 했다. 특히 운전을 조심하라고. 꿈에서 사고가 나는 장면이 너무나 뚜렷하게 보였다고 강조했었다. 그때는 그저 직원 중 하나의 걱정, 혹은 흔한 악몽 이야기려니 하고 가볍게 넘겼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그 기억을 떠올리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 지혜 씨의 꿈과 내가 실제로 당한 교통사고.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기묘하게 맞아떨어졌다. 혹시 지혜 씨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정말로 예지몽이라도 꾸었던 걸까? 어쨌든 분명한 것은 지혜 씨는 진심으로 내 안전을 걱정해 주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수진이와 이도현은 그런 지혜 씨를 횡령이라는 터무니없는 누명을 씌워 해고했다고 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 지혜 씨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확신했다. 그녀는 회사 돈 관리를 누구보다 철저하고 정직하게 해왔다. 한 번도 돈 문제로 속을 썩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 지혜 씨를 횡령 혐의로 해고했다는 것은 명백히 그들의 계획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제거했다는 뜻이었다. 아마도 지혜 씨가 그들의 부정한 관계나 음모를 눈치챘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입막음을 위해 혹은 자신들의 계획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 그런 악랄한 짓을 저지른 것이리라. 생각할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충직한 사람들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도현이라는 작자는 도대체 누구일까? 이름은 난이 익은데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수진이의 주변 인물들을 아무리 떠올려봐도 이도현이라는 이름은 생소했다. 하지만 병실에서 들은 대화로는 수진이와 매우 가까운 사이인 것은 분명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나를 해치려 한다는 것도 확실해 보였다. 그렇다면 그들은 정확히 어떤 방법으로 나를 해치려 했을까? 교통사고라고 했는데 그게 정말 우연을 가장한 계획된 사고였을까? 수진이의 문자 내용을 다시 곱씹어보니 고의적인 사고일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졌다. 나를 급하게 불러내서 내가 과속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사고가 나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썼는지는 알 수 없었다. 단순히 내가 흥분해서 운전을 험하게 하다가 사고가 나길 바랐던 것일까? 아니면 더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던 걸까?
머릿속은 온통 의문투성이었다. 나는 눈을 감은 채 이 모든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했다. 아내의 배신, 정체 모를 남자 이도현의 등장, 계획된 교통사고, 회사 찬탈 음모, 그리고 충직한 직원 이지혜 씨의 억울한 해고까지.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내 삶을 덮쳐왔다. 이 거대한 음모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리고 저들에게 처절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했다. 그리고 더 많은 정보를 알아내야 했다. 지금은 죽은 듯이 누워 저들의 경계심을 풀고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려야 한다. 나는 굳게 다짐했다. 반드시 이 지옥에서 벗어나 진실을 밝히고 저들을 파멸시키리라고. 싸늘한 분노가 내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깨우는 듯했다. 다음 날, 여전히 의식을 잃은 척 누워있는 내 병실에 박수진과 이도현이 다시 나타났다. 나는 숨소리조차 조심하며 두 사람의 대화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한결 가볍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마치 자신들의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믿는 듯했다. 이도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제 회사에 잠깐 들러봤는데 생각보다 일이 많더군. 계약서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직원 관리까지. 김민준 그 자식 혼자서 꽤 많은 일을 하고 있었어. 그의 목소리에는 내 대한 일말의 존중이나 안타까움 대신 귀찮은 일을 떠맡게 되었다는 듯한 짜증과 함께 묘한 우월감이 섞여 있었다. 마치 자신이 더 유능하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것처럼. 그러면서 몇 명 더 정리해야 할 것 같다고 했지. 특히 박성진 부장. 그 인간은 내가 가장 먼저 손볼 생각이야. 박성진 부장, 내게는 친형제나 다름없는. 회사의 창립부터 지금까지 동고동락해온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이 이도현의 입에서 나오자 나는 심장이 멎는 듯했다. 수진이가 맞장구를 쳤다. 맞아요. 성진 씨는 너무 민준 씨 사람이니까. 우리가 회사를 완전히 장악하려면 제일 먼저 제거해야 할 대상이죠. 괜히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이번 주 안에 적당한 이유를 만들어서 해고 통보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태연했다. 마치 가구 하나를 옮기는 것처럼 한 사람의 인생을 너무나 쉽게 결정짓고 있었다. 내가 그토록 신뢰하고 의지했던 동료를 그저 자신들의 계획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헌신짝처럼 내버리려 하는 그들의 모습에 치가 떨렸다. 이도현은 만족스러운 듯 말을 이었다. 그뿐만이 아니야. 다른 직원들도 절반 정도는 정리해야겠어. 불필요한 인건비를 줄여서 회사의 수익을 극대화해야지.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는 이상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효율을 추구해야 해. 내가 오랜 시간 가족처럼 여기며 함께 회사를 키워온 직원들을 그저 불필요한 인건비로 치부하며 절반이나 해고하겠다는 그들의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은 회사를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인재나 동료가 아니라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만 여기는 것 같았다. 수진이는 마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듯 덧붙였다. 이지혜 씨 사건 때문에 다른 직원들도 지금쯤이면 알아서 눈치껏 행동할 거예요. 누가 다음 차례가 될지 몰라서 벌벌 떨고 있을 테니 감히 우리한테 맞서려 들 생각도 못할걸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내 가슴에 꽂혔다. 이지혜 씨의 억울한 해고가 다른 직원들을 협박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들의 방식은 너무나 비열하고 잔인했다. 그리고 그때 나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었다. 이지혜 씨의 횡령 혐의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조작된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이도현이 마치 자신의 뛰어난 계략을 자랑하듯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사실 이지혜가 횡령했다는 증거는
내가 다 만든 거야. 회계 장부를 교묘하게 조작해서 마치 그녀가 회사 돈을 빼돌린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지. 실제로는 회사 돈은 한 푼도 없어지지 않았어. 그저 서류상으로만 그렇게 보이게 한 거지.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예상은 했지만 그의 입으로 직접 확인하니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업적을 떠벌렸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아예 회계사무소까지 매수했어. 1,000만 원 정도 쥐어주니 깨끗하게 가짜 감사 보고서를 만들어 주더군. 이 정도면 이지혜는 빼도 박도 못하고 횡령범이 되는 거지. 누가 봐도 완벽한 증거니까 1,000만 원. 고작 그 돈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정직한 회계사무소의 양심까지 팔아넘기게 만들었다니. 인간의 탐욕과 악의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똑똑히 목격하는 순간이었다. 내 안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다. 수진이가 궁금하다는 듯 물었다. 그런데 지혜 씨는 왜 그렇게까지 해서 해고해야 했던 거예요? 그냥 적당히 핑계대서 내보낼 수도 있었잖아요. 이도현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 여자, 우리 사이를 눈치채고 있었거든. 확실한 물증은 없었겠지만 어렴풋이 짐작은 하고 있었던 것 같아. 만약 이지혜가 김민준에게 그 사실을 말했다면 우리의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어. 그래서 미리 싹을 잘라버린 거지. 횡령이라는 확실한 명분을 만들어서 다 아시는 회사에 발도 못 붙이게 하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경고를 준 거야. 우리 일에 함부로 끼어들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준 거지. 그들은 꽤 오래전부터 이지혜 씨가 자신들의 부정한 관계를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지혜 씨 성격상 확실한 증거가 없이는 함부로 말을 옮기지 않았을 거라고 추측했다. 어쨌든 이제는 해고했으니 더 이상 상관없다는 식으로 가볍게 말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면서 나는 이지혜 씨가 얼마나 억울했을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아무 잘못도 없이 횡령이라는 누명을 쓰고 한순간에 직장에서 쫓겨났으니, 그리고 다른 직원들 역시 언제 자신이 다음 희생양이 될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쓰지 못했다. 지금 내가 가진 정보만으로는 부족했다. 저들의 음모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악랄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모든 것을 망칠 수도 있었다. 나는 계속해서 죽은 듯이 누워 있어야 했다.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방역의 기회를 노려야 했다. 분노로 들끓는 심장을 애써 억누르며 나는 다시 한번 저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저들의 입에서 나올 또 다른 진실 혹은 거짓의 조각들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다.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고 있었지만 내 머리는 점점 더 차갑고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며칠이 흘렀다. 시간은 더디게만 흘러가는 것 같았지만 내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다. 박수진과 이도현은 매일같이 병실을 찾아와 나를 간호했고 나는 변함없이 죽은 듯이 누워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그들은 회사를 어떻게 운영할지, 직원들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계획들을 의논하며 자신들의 탐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들의 대화를 들을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그들의 계획과 성향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기억 속에 차곡차곡 쌓아두었다. 언젠가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세상에 밝힐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던 어느 날
병실을 찾은 수진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몹시 다급하고 불안해 보였다. 도연 씨, 큰일 났어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함께 명백한 공포가 서려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다. 이도현이 놀란 듯 물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설마 김민준이...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노숙자 하나가 민준 씨 사고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대요. 그것도 자기가 민준 씨를 구해줬다고 하면서요. 노숙자 나를 구해줬다고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나는 사고 당시의 기억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구해줬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수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 사람 이름이 최철수라고 하는데 요즘 그 사람이 병원 근처를 어슬렁거리면서 사람들한테 그날 밤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시켜서 좀 알아봤는데 더 놀라운 건 이지혜, 그 여자가 그 노숙자를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병원비까지 대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지혜 씨가 최철수라는 노숙자를 돕고 있다고 그렇다면 최철수라는 사람은 정말로 사고 현장에 있었고 나를 구해준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지혜 씨는 해고당한 상황에서도 그를 돕고 있는 것이었다. 그 순간 나는 지혜 씨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도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뭐라고? 이지혜가 그 노숙자랑 같이 있다고 제기랄. 일이 점점 꼬이잖아. 그 노숙자. 혹시 뭔가 이상한 걸 본 건 아닐까? 수진이가 다급하게 대답했다. 그것까진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자기가 민준 씨를 차에서 꺼내줬다고 말하고 다닌대요. 자기가 아니었으면 민준 씨는 차 안에서 죽었을 거라고. 차에서 꺼내줬다고. 그럼 내가 사고 후 차 안에 갇혀 있었다는 뜻인가? 만약 최철수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나는 정말로 저들의 계획대로 차 안에서 죽음을 맞이했을 수도 있었다. 생면부지의 노숙자가 내 생명의 은인이었던 것이다. 이도현이 이를 갈며 말했다. 젠장, 우리가 계획한 대로 완벽하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필이면 그 시간에 노숙자 한 놈이 지나갈 줄 누가 알았겠어. 그놈이 뭔가 봤을 수도 있어. 우리 모습을 봤을지도 모르고 역시 사고는 철저히 계획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 계획은 내가 차 안에서 죽는 것이었다. 수진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어떡해요 만약 그 사람이 정말 뭔가를 봤다면 그리고 이지혜한테 그 얘기를 했다면 일단 그 노숙자부터 만나서 뭘 알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해. 그리고 이지혜 그 계집도 같이 처리해야 할 것 같아. 더 이상 우리 일에 걸림돌이 되게 놔둘 순 없어. 처리해야 한다. 그 말이 내 귀에 섬뜩하게 박혔다. 그들은 이제 지혜 씨와 최철수 씨까지 해치려고 하는 것인가? 단순히 입막음을 넘어 더 끔찍한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이렇게 누워만 있을 수는 없었다. 어떻게든 이 사실을 알려야 했다. 두 사람이 위험하다는 것을, 그들은 어떻게 두 사람을 만날지에 대해 의논하기 시작했다. 이지혜가 그 노숙자를 돌보고 있다고 했으니 병원에서 만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 조용한 곳으로 유인해야 해. 이도현이 말했다. 수진이가 곧바로 아이디어를 냈다. 지혜 씨한테는 민준 씨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있다고 하면 될 거예요. 민준 씨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민준 씨가 남긴 중요한 물건을 찾았다고 하거나 그 여자 민준 씨 걱정 엄청 하잖아요. 분명히 달려올 거예요. 나를 걱정하고 있다는 지혜 씨의 얘기를 들으니 정말 고마웠지만 동시에 그 순수한 마음이 저 악마들의 미끼로 사용될 것이라는 생각에
끔찍한 죄책감이 밀려왔다.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최철수 그놈도 같이 오게 해야지. 이지혜가 데려오게 하면 돼. 자기가 구해준 사람이라고 생각할 테니. 당연히 무슨 소식인지 궁금해서 따라올 거야. 이도현은 만족스러운 듯 웃었다. 그들은 이번 주 안에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혹시라도 두 사람이 경찰에 먼저 연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고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퍼뜨리기 전에 손을 써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것을 느꼈다. 분노와 공포, 그리고 무력감이 뒤섞여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생명의 은인인 최철수 씨와 충직한 직원이었던 이지혜 씨가 나 때문에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다. 내가 직접 나서서 이 모든 것을 막아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이 꼼짝할 수 없는 몸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절망감이 엄습했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반드시 방법을 찾아야 했다. 두 사람을 구하고 저 악마들의 계획을 산산조각 내야 했다. 내 안에 무언가가 절박하게 외치고 있었다. 이제는 정말로 움직여야 할 때라고. 그날 오후 나는 여전히 의식이 없는 척 누워 있었지만 머릿속은 터질 것처럼 복잡했다. 어떻게든 이지혜 씨와 최철수 씨에게 저들의 흉계를 알려야 했다. 하지만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다. 초조함과 무력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숨통을 조였다. 저들의 계획대로라면 두 사람은 곧 위험에 처할 것이었다. 어쩌면 내일 당장일지도 몰랐다. 바로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정은지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와 박수진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다. 수진이는 여느 때처럼 내 옆을 지키고 앉아 슬픔에 잠긴 아내 연기를 하고 있었다. 사모님, 오늘 어떤 노숙자 한 분이 김민준 환자분을 찾아오셨었어요. 은지 씨의 말에 수진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나는 감은 눈꺼풀 너머로도 느낄 수 있었다. 최철수라는 분인데 이 환자분을 구해줬다고 하시더라고요. 교통사고 현장에서 직접 구조하셨다고. 환자분 안부가 궁금해서 오신 것 같았어요. 최철수 씨가 직접 나를 찾아왔다고, 그것도 나를 걱정해서 나는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분은 정말 내 생명의 은인이었다. 은지 씨는 계속해서 말했다. 지금 아래층 로비에 계시는데 혹시 병실로 모셔와도 될까요? 환자분께서 의식은 없으시지만 그래도 은인이시니까요. 수진이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 그녀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는 것이 느껴졌다. 짧은 침묵 끝에 그녀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거절했다. 아니에요. 간호사님, 지금 남편은 보시다시피 의식이 전혀 없어서 만나셔도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괜히 그분께도 실망만 드릴 것 같고요. 나중에 남편이 의식을 찾으면 그때 정식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역시 최철수 씨를 만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가 내게 무슨 말을 할까봐, 혹은 내가 그의 목소리에 반응이라도 보일까봐 두려웠던 것이리라. 은지 씨는 더 권하지 않고 알겠다며 병실을 나갔다. 은지 씨가 나간 후 수진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가 싶더니 곧바로 이도현에게 전화를 걸어 방금 있었던 일을 다급하게 전했다. 도현 씨, 그 노숙자 최철수라는 작자가 진짜 병원까지 찾아왔어요. 이제 정말 위험해졌어요. 어서 빨리 계획을 실행해야 해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히스테릭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내일이면, 아니 어쩌면 오늘 밤이라도 지혜 씨와 최철수 씨가 저들의 마수에 걸려들 수도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더 이상 죽은 척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어떻게든 움직여서 두 사람을 보호해야만 했다. 설령 그것이 저들에게 내가 의식이 있다는 사실을 노출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밤이 깊어졌다. 병실에는 어둠과 정적만이 감돌았다. 나는 온 신경을 곤두쓰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때 병실 문이 아주 조용히 열리고 정은지 간호사가 들어왔다. 평소의 순찰 시간과는 다른 시간이었다. 그녀는 내 침대 옆으로 다가와 한참 동안 나를 내려다보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환자분, 혹시 깨어 계신가요? 나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가 나를 떠보려는 것일 수도 있었다. 그런데 은지 씨가 정말 놀라운 말을 했다. 괜찮아요. 말씀하셔도 돼요. 저는 알고 있어요. 환자분께서 의식이 있으시다는 걸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웠다. 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눈을 떴다. 희미한 비상등 불빛 아래 은지 씨의 얼굴이 보였다. 그녀는 놀라는 기색 없이 차분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역시 정말 깨어 계셨군요. 며칠 전부터 의식이 돌아오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미세하게 손가락을 움직이시거나 소리에 반응하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렇다면 부인과 그 남자의 대화도 다 들으셨겠네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신 것 같아요. 나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웠지만 내 의사는 전달된 듯 했다. 네, 모든 걸 다 들었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하게 나왔다. 은지 씨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그러시다면 여기서 나가셔야 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떻게든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봐요. 나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생면부지나 다름없는 나를 왜 그녀가 도우려 하는 걸까? 마치 내 마음을 읽었다는 듯. 그녀가 말을 이었다. 사실 저도 예전부터 사모님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환자분이 깨어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오늘 최철수라는 분이 찾아왔을 때도 만나지 못하게 막는 모습이 너무 의심스러웠거든요. 보통 사람이라면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면 어떻게든 만나게 해드리려고 할 텐데요. 나는 그녀에게 최철수 씨가 정말로 나를 구해준 분이라고. 그래서 내가 직접 만나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그분의 안전도 확인해야 한다고 힘겹게 설명했다. 은지 씨는 내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하지만 지금 환자분 상태로는 병원을 함부로 나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일단 몸부터 좀 추스르셔야 하고, 나갈 때 입을 옷도 필요하고요. 환자복을 입고는 밖에 나갈 수 없으니까요. 그녀는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아주 조심해야 한다고. 수진 씨나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내일 새벽 일찍 움직이는 게 어떨까요? 새벽 5시쯤이면 병원에 사람도 거의 없고 보안도 가장 느슨할 시간이에요. 나는 좋은 생각이라고 동의했다. 은지 씨는 자신이 옷과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다시 한번 주변을 살핀 후 조용히 병실을 나갔다. 그녀가 나간 후 나는 다시 눈을 감았다. 하지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감정이 나를 감싸고 있었다. 절망과 분노 대신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정은지라는 예상치 못한 조력자의 등장. 어쩌면 이것이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다. 나는 다가올 새벽을 기다리며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하나하나 머릿속으로 그렸다. 이제부터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었다. 다음날 새벽 5시, 약속된 시간에 정은지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단출한 옷가지가 들려 있었다.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도 잊지 않고 챙겨왔다. 나는 은지 씨가 가져온 옷으로 갈아입었다. 며칠 동안 누워만 있었던 탓인지 몸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았고 어지럽기까지 했다. 하지만 지금은 약한 소리를 할 때가 아니었다. 괜찮으시겠어요? 아직 몸이 많이 약하실 텐데. 은지 씨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부축하며 말했다. 나는 괜찮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습니다. 어서 나가야죠. 우리는 병실을 나와 직원들이 이용하는 비상계단을 통해 아래층으로 향했다. 은지 씨의 말대로 이른 새벽이라 병원은 놀라울 만큼 조용했고 오가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 그녀는 익숙한 듯 나를 이끌었고 우리는 다행히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무사히 병원 건물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며칠 만에 맡아보는 바깥 공기였지만 해방감을 느낄 새도 없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하지만 막상 병원을 빠져나오니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다. 일단 최철수 씨를 찾아야 했다. 그분이 내 생명의 은인이자 어쩌면 박수진과 이도현의 범죄를 목격했을지도 모르는 유일한 증인이었다. 하지만 그분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지 알 길이 없었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이지혜 씨를 먼저 찾아보는 것이었다. 수진이와 이도현의 대화에서 지혜 씨가 최철수 씨를 돌보고 있다고 했으니까 지혜 씨를 찾으면 최철수 씨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혜 씨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 억울하게 해고당한 후에 어디로 갔는지 연락처조차 알지 못했다. 그 순간 또 다른 이름이 머릿속을 스쳤다. 박성진 부장, 회사에서 내가 가장 신뢰하는 동료이자 내 오른팔 같은 존재였다. 성진이라면 혹시 지혜 씨 소식을 알고 있을지도 몰랐다. 나는 주변을 두리번거려 공중전화 박스를 찾았다. 은지 씨가 병원을 나오기 전 건네준 약간의 현금으로 성진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른 새벽이라 잠들어 있을 줄 알았는데 다행히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그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잠이 덜 깬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 부장, 나야. 김민준. 수화기 너머로 성진이가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다. 네, 사장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금 어디 계신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당혹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간단하게 지금 내 상황을 설명했다. 병원에서 겨우 빠져나왔으며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이지혜 씨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성진이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니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다. 이지혜 씨, 해고당한 후에 저한테 한번 연락이 왔었습니다. 정말 억울하다고, 자기는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고 울면서 전화했었어요. 하지만 그 후로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우연히 시내 한 카페에서 이지혜 씨를 봤습니다. 나는 귀를 의심했다. 정말인가 어디서 어떤 노숙자 같은 분과 함께 있었는데 그분이 좀 다치신 것 같았어요. 이지혜 씨가 그분을 간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혹시 사장님이 찾으시는 분이 그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진이는 그 카페가 어디인지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었다. 나는 그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나는 곧바로 택시를 잡아타고 성진이가 알려준 카페로 향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마음이 조급해졌다. 수진이와 이도현이 오늘 저녁에 지혜 씨와 최철수 씨를 만나 그들을
처리하려고 한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카페에 도착해서 안을 둘러봤지만 지혜 씨는 보이지 않았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손님도 거의 없었다. 카페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이지혜 씨에 대해 물어보니 그런 분이 매일 오시는데 오늘은 아직 안 오셨다고 했다. 보통 오전 10시쯤에 그 노숙자분과 함께 오신다는 것이었다. 지금 시간은 아침 7시가 조금 넘었을 뿐이었다. 나는 카페 한쪽에 자리를 잡고 하염없이 기다리기로 했다. 시간이 흘러 오전 10시가 조금 넘었을 때 드디어 카페 문이 열리며 이지혜 씨가 나타났다. 그녀는 어떤 남자분과 함께였는데 그분이 바로 최철수 씨인 것 같았다. 최철수 씨는 얼굴에 상처가 있었고 옷차림은 남루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했다. 지혜 씨는 나를 발견하고는 두 눈이 휘둥그레지며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사장님이 어떻게 여기에? 의식은 찾으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반가움, 그리고 걱정이 뒤섞여 떨리고 있었다. 나는 지혜 씨와 최철수 씨를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카페는 너무 공개된 장소였다. 우리는 근처의 작은 공원 벤치로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나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병원에서 깨어나 들었던 수진이와 이도현의 끔찍한 대화 내용, 그들의 살인 계획, 회사 찬탈 음모, 그리고 지혜 씨와 최철수 씨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사실까지. 내 이야기를 듣는 동안 지혜 씨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그녀는 사모님이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동안 겪었을 마음고생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최철수 씨는 내가 정말 그 사고 현장에서 구해준 사람이 맞다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 다행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그날 밤 자신이 목격했던 상황을 자세히 이야기해주기 시작했다. 그날 밤 제가 다리 밑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있는데 쾅 하는 엄청난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서 달려가 보니 사장님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형편없이 찌그러져 있더군요. 사장님은 차 안에서 의식을 잃고 계셨고요. 차에서 기름 냄새도 심하게 나서 이러다 불이라도 날까 싶어 급하게 사장님을 차에서 꺼내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게는 너무나 생생하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는 결정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이상한 걸 봤습니다. 사고 현장 근처에서 어떤 젊은 남녀 한 쌍이 저희 쪽 상황을 지켜보고 있더군요. 제가 사장님을 길가로 옮기고 얼마 안 있어서 구급차가 도착했는데 그 남녀는 구급차가 오기 직전에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두워서 얼굴을 정확히 보지는 못했지만 뭔가 행동이 수상쩍었습니다. 보통 그런 사고 현장을 보면 도와주려고 하거나 신고를 할 텐데 그들은 그저 멀찍이 서 지켜보기만 하다가 사라졌으니까요. 나는 그 남녀가 박수진과 이도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했다. 최철수 씨의 증언으로 두 사람이 사고 현장에 있었다는 것이 거의 확실해졌다. 그들은 내가 사고로 죽기를 기다리며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지혜 씨는 분노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어떻게 그런 짓을 사모님이 그럴 뿐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횡령이라니 너무 억울합니다. 사장님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나는 두 분께 진심으로 사과했다. 제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저녁 수진이와 이도현이 두 분을 만나 해치려 한다는 계획을 알려주었다. 절대
그 약속 장소에 가시면 안 됩니다. 대신 우리가 먼저 행동해야 합니다. 저들을 잡을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내 말에 지혜 씨와 최철수 씨의 눈빛이 단호하게 빛났다. 우리는 이제 같은 배를 탄 동지였다. 복수의 칼날을 함께 갈아야 할 운명 공동체였다. 이지혜 씨와 최철수 씨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그들의 확고한 지지를 얻어낸 후 나는 즉시 다음 행동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일단 박수진과 이도현에게 내가 깨어났다는 사실을 계속 숨기면서 그들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확실한 범죄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최철수 씨의 증언을 뒷받침할 더 확실한 물증을 잡는 것이었다. 최철수 씨의 목격담은 매우 중요했지만 그것만으로는 교활한 박수진과 이도현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에는 부족할 수 있었다. 그들의 입에서 직접 범죄 사실을 시인하게 만들거나 최소한 그들의 음모를 명확히 드러내는 대화 내용을 확보해야 했다. 나는 박성진 부장에게 다시 연락했다. 공중전화로 그에게 전화를 걸어 방금 전 이지혜 씨와 최철수 씨를 만났다는 사실과 최철수 씨의 증언 내용, 그리고 오늘 저녁 박수진과 이도현이 두 사람을 외딴 창고로 유인해 해치려 한다는 끔찍한 계획까지 모두 털어놓았다. 내 이야기를 듣는 동안 성진이는 처음에는 경악을 금치 못했지만 인의 분노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사장님, 그 인간들이 정말 그런 짓까지 꾸미고 있었다니.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을 놈들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사장님을 돕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나는 다시 한번 코끝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런 든든한 동료가 있다는 사실이 절망 속에서도 큰 힘이 되었다. 우리는 박수진과 이도현이 오늘 저녁 이지혜 씨와 최철수 씨를 만나기로 한 그 시간을 역이용하기로 했다. 그들이 정한 장소는 시 외곽의 인적 드문 폐창고라고 했다. 아마도 나중에 내가 병실에서 들었던 대화 속에서 장소를 특정했을 것이다. 우리가 먼저 그 창고에 가서 숨어 기다리고 있다가 두 사람이 나타나면 그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이었다. 이지혜 씨와 최철수 씨가 나타나지 않아 초조해진 그들이 자신들의 계획이나 범행 동기에 대해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러면 그들이 범죄를 계획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다. 내가 아직 병원에, 그것도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야 했다. 만약 박수진이 오늘 저녁 약속 시간 전에 병원에 들렀다가 내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계획은 시작도 하기 전에 틀어질 수 있었다. 나는 정은지 간호사에게 이 중요한 임무를 부탁하기로 했다. 그녀의 도움이 절실했다. 성진이에게 부탁해 은지 씨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하도록 했다. 지금 내가 병원 밖에 있으며 오늘 밤 중요한 일을 해야 하니 내가 여전히 병실에 있는 것처럼 위장해 달라고. 그리고 만약 수진이가 찾아오더라도 내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처럼 평소와 다름없는 상태인 것처럼 둘러대 달라고 부탁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성진이로부터 연락이 왔다. 은지 씨가 우리의 부탁을 흔쾌히 수락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미 박수진과 이도현의 행동에 대해 깊은 의심을 품고 있었고 정의를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겠다고 전해왔다고 했다. 심지어 필요한 경우 알리바이를 만들어줄 다른 동료 간호사와도 말을 맞춰놓겠다는 믿음직한 말까지 덧붙였다고 한다. 은지 씨의 용기와 헌신에 나는 깊은 감사를 느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계획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성진이는 소형 고성능 녹음기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몇 가지 도구들을 준비했다. 이지혜 씨는 오늘 저녁 약속 장소에 절대로 나가지 않고 최철수 씨와 함께 안전한 곳에 머무르기로 했다. 최철수 씨는 그동안 자신을 돌봐준 이지혜 씨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부디 몸조심하라는 당부를 잊지 않았다. 저녁 시간이 다가올수록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졌다. 우리는 박수진과 이도현이 정한 시간보다 두어 시간 일찍 그 폐창고로 향했다. 성진이가 미리 구해온 낡은 승합차를 타고 이동했다. 창고는 예상대로 시내에서 한참 떨어진 외곽의 황량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주변에는 인가 하나 없이 버려진 건물들만 을씨년스럽게 늘어서 있었다. 정말이지 범죄를 저지르기에는 완벽한 장소처럼 보였다. 우리는 창고 안으로 조심스럽게 잠입했다. 다행히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내부는 먼지가 자욱했고 여기저기 폐자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우리는 두 사람이 들어올 입구가 잘 보이면서도 몸을 숨기기 좋은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았다. 녹음기는 가장 잘 들릴 만한 위치에 설치하고 다시 한번 작동 상태를 점검했다. 시간이 흘러 약속된 저녁 8시가 가까워졌다.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우리는 숨을 죽인 채 기다렸다. 내 심장 박동 소리가 너무 커서 저들에게 들릴 것만 같았다. 과연 그들이 우리 함정에 걸려들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인가? 모든 것이 오늘 밤 이 자리에서 결정될 터였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어둠 속에서 조용히 그들의 등장을 기다렸다. 시간이 흘러 약속된 저녁 8시가 조금 넘었을 때 드디어 폐창고 입구로 두 개의 그림자가 다가왔다. 박수진과 이도현이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들의 움직임을 살폈다. 성진이도 내 옆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창고 안으로 들어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이지혜 씨와 최철수 씨가 오기를 기다리는 듯했다. 하지만 물론 두 사람은 이곳에 올 리 없었다. 우리는 그저 그들이 미끼를 물고 제 발로 함정에 걸려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예상대로 시간이 지나도 두 사람이 나타나지 않자 박수진이 초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상하네.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안 오는 거지? 그녀는 이도현에게 불안한 눈빛을 보냈다. 이도현도 미간을 찌푸리며 대답했다. 그러게 말이야. 혹시 뭔가 눈치챈 건 아닐까? 아니면 중간에 무슨 일이 생겼거나. 그의 목소리에도 점차 초조함이 묻어나왔다. 두 사람은 창고 안을 서성이며 점점 더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다가 이도현이 정말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다. 만약 그 두 년놈들이 우리가 한 짓을 조금이라도 눈치챘다면 아예 이참에 깨끗하게 없애버리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 더 이상 골칫거리를 남겨둬선 안 돼. 없애버린다. 그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에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정말로 이지혜 씨와 최철수 씨를 해치려고 했던 것이다. 단순한 협박이나 입막음이 아니었다. 박수진도 그 말에 이견이 없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잔인함과 무자비함에 치가 떨렸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라고 생각했지만 두 사람은 마치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알려주려는 듯 놀라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쏟아냈다. 특히 이도현은 그날 밤 사고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기 시작했다. 김민준 그 자식을 강변북로로 불러내는 것까지는 성공했는데 빌어먹을 노숙자 한 놈이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계획이 틀어졌어. 원래는 차 안에서 그대로 자연스럽게 죽게 내버려 둘 예정이었는데 말이야. 그놈만 아니었으면 모든 게 완벽했을 텐데
그는 분통을 터뜨리며 말했다. 최철수 씨가 나를 구해준 덕분에 내가 살아남았다는 것을 그들의 입으로 직접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정말이지 계획적인 살인 미수였던 것이다. 수진이가 그때를 회상하며 말했다. 그때 정말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다고요. 하지만 다행히 민준 씨가 의식을 완전히 잃어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 밀어붙이기로 했던 거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자신들의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한 아쉬움만이 묻어나왔다. 나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며 계속해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 그들의 죄를 명명백백히 밝혀 그들이 저지른 모든 악행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다. 이도현은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사실 말인데 수진이 너와 나의 관계는 이미 2년 전부터 시작됐었지. 처음엔 그냥 즐기는 사이였지만 점점 김민준의 재산이 탐나기 시작했어. 특히 내 남편 회사가 승승장구하는 걸 보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웠던 거고 수진이가 그의 말에 동조하며 덧붙였다. 나도 처음엔 그냥 이혼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혼하면 재산 분할로 절반밖에 가져갈 수 없다는 걸 알고 다른 방법을 생각하게 됐죠. 민준 씨가 사고로 죽으면 모든 재산을 내가 상속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당신과 함께 이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정말이지 치밀하고 잔인한 계획이었다. 7년의 결혼 생활이 그들의 탐욕 앞에서는 한낱 장애물에 불과했던 것이다. 두 사람은 또 이지혜 씨를 해고한 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얘기했다. 이지혜 씨가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채고 있다는 것을 알고 미리 제거하기로 했다는 것. 회계 장부를 조작하는 것부터 회계 사무소 매수까지 모든 과정이 계획적이었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떠벌리고 있었다. 심지어 다른 직원들에게도 경고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였다고 했다. 누구든지 자신들을 방해하면 같은 운명을 겪게 될 거라는 무언의 협박, 정말 악독한 인간들이었다. 시간이 더 지나도 이지혜 씨와 최철수 씨가 나타나지 않자 두 사람은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직접 그들이 머무는 곳을 찾아가서 처리하는 게 어떻겠냐는 얘기까지 나왔다. 그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생각했다. 나는 숨어있던 곳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며 두 사람 앞에 나섰다. 그렇게까지 내 죽음을 바랐나. 박수진, 그리고 이도현 씨. 내 등장에 박수진과 이도현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들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경악과 극도의 공포가 서려 있었다. 민준 씨,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박수진이 더듬거리며 말했다. 이도현은 당황한 나머지 말문이 막힌 듯 입만 뻐끔거리고 있었다.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들의 모든 대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어. 그리고 여기 이 녹음기에 똑똑히 녹음까지 해뒀지. 내 손에 들린 소형 녹음기를 본 두 사람의 얼굴은 그야말로 사색이 되었다. 박수진은 다리가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오해야. 여보, 이건 다 오해라고 수진이가 필사적으로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소용없었다. 모든 증거는 확보된 상황이었다. 이도현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어떻게 병원을 빠져나왔냐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나는 그런 건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중요한 건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는 거야. 바로 그 순간 약속이라도 한 듯 창고 입구에서 박성진 부장과 이지혜 씨, 그리고 최철수 씨가 모습을 드러냈다.
우리가 미리 계획한 대로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난 것이었다. 성진이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장님, 이미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곧 이곳으로 도착할 겁니다. 박수진과 이도현은 완전히 당황한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했다. 도망치려고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창고 밖에서 여러 대의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곧이어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두 사람은 살인 미수와 사기, 업무상 횡령 교사, 명예훼손 등 수많은 혐의로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도 그들은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 발버둥 쳤지만 이미 모든 것은 끝난 뒤였다. 나는 드디어 이 악몽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의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 끝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본 기분이었다. 박수진과 이도현이 차디찬 수갑을 차고 경찰차에 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비로소 길고 길었던 악몽에서 깨어난 듯한 기분을 느꼈다. 하지만 긴장이 풀리자 온몸의 통증이 다시금 나를 엄습했다. 아직 내 몸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다. 박성진 부장과 이지혜 씨의 도움을 받아 나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병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아니, 그들의 부축을 받는 내 마음이 훨씬 가벼웠다. 더 이상 숨어 있을 필요도, 내 목숨을 걱정할 필요도 없었으니까. 병실에 도착하자 정은지 간호사가 우리를 맞았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정말 다행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지 그녀의 표정에서 고스란히 느껴졌다. 사장님, 정말 다행입니다. 모든 일이 잘 해결되었다니 믿기지가 않네요. 은지 씨의 눈가에는 안도감과 함께 진심 어린 기쁨이 어려 있었다. 그녀는 내 상태를 살피더니 며칠 더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 편히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든든한 아군인 은지 씨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다. 그 사이에 경찰 조사는 계속해서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녹음한 파일과 최철수 씨의 결정적인 증언, 그리고 박수진과 이도현이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 내역 등 각종 증거들이 모두 수사기관에 제출되었다. 그들의 범죄 사실은 명백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특히 이도현이 조작했던 회계 장부 부분은 경찰 측 회계 분석 전문가들이 정밀 분석에 착수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이 완벽하게 조작된 거짓 문서임이 밝혀졌다. 이지혜 씨의 결백함도 완전히 증명되었다. 횡령 혐의는 깨끗하게 벗겨졌고, 오히려 그녀가 회사의 자금을 철저하게 관리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지혜 씨는 그동안의 억울함과 서름이 북받쳐 오르는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 그 모습을 보니 나 역시 마음이 아팠다. 나는 병실로 찾아온 지혜 씨에게 정식으로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지혜 씨,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지혜 씨를 보호해주지 못해서 이런 억울한 일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평생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혜 씨는 눈물을 닦으며 오히려 나를 위로했다. 아닙니다. 사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너무나 악랄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라도 모든 진실이 밝혀져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장님께서 무사하셔서 정말 기쁩니다. 그녀의 따뜻한 말에 나는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꼈다. 생명의 은인인 최철수 씨에게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마움을 전했다. 병원으로 다시 한번 찾아오신 그분께
나는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드렸다. 만약 그분이 그날 밤 나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아찔했다. 최철수 씨는 여전히 겸손하게 제가 한 일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누구라도 그런 상황을 봤다면 저처럼 행동했을 겁니다. 라고 말했지만 내게 그는 영웅이나 다름없었다. 나는 그에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성진 부장의 헌신적인 도움 역시 잊을 수 없었다. 그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계획은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위험을 무릅쓰고 나를 도와준 그의 용기와 의리에 나는 진심으로 감복했다. 성진아, 정말 고맙다. 네가 없었다면 난 아마. 내 말에 성진이는 손을 내저으며 웃었다. 사장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사장님께서 무사히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가득했다. 병원에서 회복하는 동안 나는 앞으로의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세우기 시작했다. 일단 회사를 정상화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박수진과 이도현이 저지른 온갖 비리와 부정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아야 했다. 그들이 부당하게 해고하려 했던 직원들도 다시 회사로 돌아오게 해야 했고, 조작된 서류들도 모두 원상 복구해야 했다. 특히 이지혜 씨는 반드시 다시 회사로 모셔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능력과 성실함은 이미 충분히 검증되었고, 무엇보다 그녀가 겪었을 고통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기도 했다. 그녀가 없다면 앞으로 회사 운영에도 큰 차질이 생길 것이 분명했다. 나는 그녀에게 단순히 격리과 직원이 아닌 더 중요한 역할을 맡기고 싶었다. 며칠 동안 집중적인 치료와 휴식을 취하자 몸 상태는 빠르게 호전되었다. 의사 선생님도 내 회복력에 놀라워하며 이제 퇴원해도 좋다는 허락을 내렸다. 아마도 마음에 큰 짐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회복이 더 빨랐던 것 같다고 했다. 정말 그런 것 같았다. 그동안 나를 짓누르던 엄청난 스트레스와 공포감에서 벗어나니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다. 이제 진정한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된 것이다.